안녕하십니까. 파미데일리 김지한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ST큐브 준비해 왔습니다. ST큐브 제가 뭐 예전에 2021년인가요? 22년인가요? 꽤 오래전부터 아주 초창기 때부터 제가 이 물질에 대해서 기사를 열심히 이제 작성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덧 이제 임상 2상까지 오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취재했을 때는 임상 1상도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동물 실험이 막 끝난 정말 그 후보 물질, 그 아주 얼리 스테이지부터 제가 쭉 커버를 해왔던 기업인데, 제가 지금 뭐 이 회사 관련해 가지고 사실 안 만나본 사람이 없잖아요. ST큐브 안에 뭐 대표님도 제가 인터뷰를 작년에 또 해서 기사를 냈었고, 부사장님 두 분 또 각별한 사이고, 그다음에 이수연 교수 고대 또 그분도 이제 국내에서 임상 총괄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대장암 연구자 임상을 또 하셨던 분이고, 그분도 제가 학교에서 만나서 또 인터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비동이 전체적인 그 임상 PI지 않습니까? MD 앤더슨의 그분도 제가 만나봤고, 그다음에 유승환 CSO, 제가 뭐 이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핵심 인물들은 다 만나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ST큐브 안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다 많이 연락을 하고 또 소통을 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어떤 결과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든가 효능에 비해서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진작에 기술 수출이 되고도 남았어야 될 약인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굉장히 안타깝고, 그것이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ST큐브 내부에서는 이 약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효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생각하는 그 밸류와 빅파마에서 생각하는 밸류가 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치료제 자체가 이제 지금 이제 소세포 폐암 쪽으로 지금 상업용 임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세포 폐암 자체가 시장이 좀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파마들이 ST큐브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어떤 값어치를 쳐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기술 수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빨리빨리 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정현진 대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대 이수연 교수가 이제 연구자 임상을 해왔잖아요. 이거를 상업용 임상으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그 인터뷰를 제가 냈었는데, 그때는 IND 확정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략적인 부분들은 제가 또 다 기사에 또 담아드렸고, 그 임상에 대한 목표, 그리고 그 임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설명을 제가 다 드렸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IND가 확정돼서 나온 걸 좀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들, 또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기사로도 좀 내드리고, 그리고 좀 유튜브로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 자, 하나씩 가볼까요? 조금 지저분해졌는데. 자,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죠. 제목을 뭐 그래요. 뭐 이게 센 제목이면 센 제목이고, 좀 드라이하면 좀 드라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장암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미 연구자 임상에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상업용 임상은 굉장히 잘 될 거다. 제목은 우리 데스크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 상업용 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데스크가 지금 이 회사를 속속들이 저처럼 팔로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목 좀 아쉬운데, 뭐 여튼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크게 손을 안 대셨기 때문에 내용을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4월 4일 날 기사가 유료로 나갔고, 그 다음에 한 4일 정도 텀을 두고 무료로 네이버에 릴리즈가 됐고, 제가 이 기사를 작성했던 시점은 이거보다 좀 더 빠르겠죠. 4월 4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날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4월 4일이 금요일이네요. 이거보다 좀 더 앞선 시점에 제가 취재가 됐던 것 같고, 또 뭐 기사 작성도 조금 텀을 두고 제가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오늘 4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정체적으로 기사에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어차피 신약 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보성 기사가 아니고 분석 기사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임상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개의치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ST큐브의 성공 보증 수표인 넬마스토바토의 대장암 상업용 임상이 닻을 올렸다.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세포 폐암에서는 빅파마들이 제값을 쳐주기를 꺼려했고 또 ST큐브가 원하는 그 값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기술 수출이 잘 안 됐는데 대장암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리드를 제가 작성을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IND 일정입니다. 3월 21일 날 1비와 이상 IND 승인을 받았고 이거는 국내에서만 임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5개 병원 5개 병원 하면 그냥 5대 병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제 기억에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 고대 이수영 교수가 PI 하시고 그다음에 뭐 세브란스하고 뭐 서울대병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5개 병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1비상은 6명, 그 다음에 이제 2비상은 52명, 그래도 총 58명 규모로 진행이 되고, 1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뭐 IND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1비상에서는 뭘 하느냐? 독성 체크를 합니다. 독성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그 임상 설계 자체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바스틴하고, 그 다음에 론서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넬마스토바토 이 세 개의 약물을 동시에 섞어서 들어갑니다. 근데 넬마스토바토의 어떤 독성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독성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 론서프 자체가 이제 이게 좀 화학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 용량에 따라서 독성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용량을 좀 찾아가는 임상이 1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넬마스토바토의 어떤 독성을 찾는 시험이 아니라 이 세 개의 약물을 조합했을 때 약물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약물 개별적으로 약물을 놓고 봤을 때는 론서프의 그 어떤 독성을 좀 테스트하는 그래서 론서프 용량이 1비상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용량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상에서는 그 최종적으로 이제 그 확정된 도주로 임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넬마스토바토는 단일 용량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 400, 800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독성이라기보다는 최적의 어떤 효능을 찾기 위한 어떤 그 함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좀 내려가서 볼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현재 이제 이 상업용 임상과 별개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죠. 그 임상이 바로 이제 연구자 주도 임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수영 교수가 하고 있는 임상이고요. 1비와 2 이상 하고 있고, 요 숫자를 좀 보시게 되면, 총 51명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비 같은 경우에는 뭐 12명, 그다음에 이제 이상 같은 경우에는 39명. 그 1B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AACR이 아닙니다. 아스코 GI. 예, 조금 이제 아스코가 제일 큰 미국 임상 경영학회라고 치면 거기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열리는 학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좀 발표를 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7일 날, 3월 27일 날 이제 박준영 부사장 인터뷰를 했네요. 그래서 바이오 기사 같은 경우에 이제 왜 이렇게 취재 기간과 기사 나오는 텀이 깁니까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뭐라 그럴까요? 바이오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기사들처럼 그냥 듣고 바로 쓸 수 있는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봐야 되고 단어 하나하나를 좀 살펴봐야 되고 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 좀 공부하면서 쓰는 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ST큐브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을 지금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커버를 해왔지만 사실 머릿속에서 좀 많이 휘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랬던가 저랬던가? 이게 맞나? 뭐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워낙 많은 기업들을 다루고 있고 또 한 기업만 하더라도 파이프라인이 정말 많은 데는 10개 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머릿속에서 이게 완벽하게 이게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개별 파이프라인마다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임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회사 안에 소속된 직원들처럼 막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차가 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통 이제 취재를 보통 하게 되면, 물론 뭐 바로 쓰는 것도 종종 있지만은 대부분 다 이제 좀 많이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큐라클 기사를 오늘 써냈는데, 동물 실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큐라클과 관련해가지고 큐라클 사람들도 얘기를 듣고 그 동물 실험했던 CRO 얘기도 듣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 이제 큐라클에서 소개시켜준 CRO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향돼 있는 그런 정보들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상 전문가 뭐 한 25년씩 이렇게 하신 분들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마우스 실험에서 뭐 알츠하이머와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게 돼요.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임상에서, 그러니까 마우스 실험에서 100이 나왔다면 실제 임상에서는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괴리가 굉장히 크다. 하지만 이 CNS, 중추신경계라 그러죠. 이 뭐 뇌전증이나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이런 걸 다 CNS라고 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괴리가 굉장히 적어서 뭐 마우스 실험 자체가 거의 임상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 사례로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도 동물 실험과 임상의 그 텀이 굉장히 적었는데 그 이유가 동물 실험의 결과가 그대로 임상에서 재현될 거라는 어떤 그런 그 CNS 임상과 관련된 비임상과 임상 사이 어떤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을 줘서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좀 이 바이오 기사의 어떤 취재 텀과 기사 작성 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한 번에 쓰지는 않아요. 얘기를 좀 나름 많이 듣고 또 못 듣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문헌 자료도 좀 찾아보고 논문도 좀 찾아보고 얘기도 좀 듣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다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좀 강조를 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임상이 좀 달라진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정현진 대표 만났을 때 못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환자 선별하는 거. 이 환자를 선별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그 피데론 그 키트루다 같은 항암제 보게 되면 PDL1 단백질 발현율 50% 이상 되는 사람에게만 투여한다. 또 우리나라 급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 되는 사람들만 그 보험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를 선별합니다. 그러면 이 BTN 1A1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올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임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을 거다. BTN 1A1 요 단백질 어, 암세포에서 이제 발현되는 요런 사람들만 선별해서 갈 것이다. 근데 저는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한 3년 전, 4년 전, 뭐, 그때 이제 인터뷰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는 임상을 이렇게 환자를 선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을 안 하길래, 그냥 뭐, 진단키트 개발은 했지만 실제 임상에는 적용하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제가 그 뒤로 물어보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BTN1A1 발현 뭐 50% 이상 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 제목, 기사 여기 보게 되면 임상 성공 확률이 너무 높아졌다. 그동안 이거 아니어도 숫자가 뭐 12명 중에 2명 나왔나요? 그때 ORR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대장암에서는 그런 수치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한 3, 400명 해야 나오는 수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뭐 넬마스토바토 대장암 상업용 임상에서는 아예 선별해서 가겠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높은 어떤 ORR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임상 디자인을 정말 좀 정교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PD 에론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이제 임상을 할 때 50%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나름의 이제 그 연구자가 기준을 설립한 다음에 제가 알기로 그때 제 뭐 외국 사람이라서 이름을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그때 무슨 박사가 일일이 그 PD 에론 단백질을 손으로 셌다고 합니다. 손으로 세가지고 음, 그 50%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발현율을 그 뭐냐 병리학적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환자 선별을 해서 이렇게 임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전에 키트루다가 갔던 그 방식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좀 중요한 정보가 또 하나 밑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뭐 BTN-1A1을 타깃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BTN-1A1이 없으면 넬마스토바토는 사실은 헛방입니다. 약발이 전혀 듣지 않아요. 근데 BTN-1A1이 발현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 치료제는 약발이 극대화됩니다. 근데 BTN-1A1 발현율이 50% 이상인 환자는 전체 대장암 환자의 30%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요 30%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치료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환자의 범위는 굉장히 좁아드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타깃 자체가 대장암의 어떤 범용 치료제 또는 1차 치료제가 아니라 범용에서 또는 1차에서 약발이 잘 안 듣는 그런 환자들 중에 BTN-1A1 고발현되는 환자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치료 효과를 증명한 다음에 그렇게 좀 그 품목 허가를 받겠다라는 전략으로 우리가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그러면 올컴 환자로 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아까 그 금방 이야기해드렸던 그 부분이거든요. 대장암 환자 12명 대상으로 했을 때 17%가 나왔다. 2명이 PR이었다. 근데 이 환자가 제가 알기로는 뭐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6차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앞에 그만큼 많이 받아서 불응한 환자. 그러니까 앞서서 화학항암제부터 했고 뭐 심지어 저 키토르다까지도 넣었던 환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 환자들도 섞여 있었는데 그런 환자들 중에 이렇게 높은 어떤 확률이 나왔다. 근데 이거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라면 BTN-1A1 50% 이상 환자로 했을 때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여기 써져 있죠? 써져 있네요. 4차 이상의 항암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 더 부연 드릴 내용이 없고 요거는 그냥 뭐 충분히 이제 읽으시면 다 이해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상업화 전략이 되겠죠. 이것도 앞서 금방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요 뭐 기사에는 제가 뉘앙스까지는 제가 넣지를 못했는데 식약처도 그렇고 FDA도 그렇고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1차 치료제, 범용 치료제로 그 효능을 뭐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바로 표준 치료제, 1차 치료제로 바꿔주기는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렇게 허가받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대장암에서 이미 이제 1차나 뭐 범용 치료제로 쓰이는 치료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제끼고 넬마스토바토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허가 당국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관례 이런 것들도 다 나름 이제 분석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차 대신에 3차를 좀 정조준 했다. 그래서 뭐 화학항암제 쓰지 않습니까? 여기 뭐 옥살리플리틴 그다음에 이제 옥살리플라틴인가요? 그다음에 이리노테칸 이런 것들에 대한 불응성, 불내성 뭐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둘 다 약발이 이 두 개의 약물에 대해서 약발이 듣지 않는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3차 치료제로 가겠다. 근데 3차 치료제로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 넬마스토바토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론서프와 아바스틴과 넬마스토바토 세 개를 다 섞는 그 방식으로 가겠다. 그러면 왜 이 세 개를 섞습니까? 론서프와 그다음에 이제 그 아바스틴 자체가 미국에서 이제 표준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 원래 젤로다랑 같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연구자 임상에서 지금 성과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 젤로다와 그다음에 이제 넬마스토바토 두 개 병용해가지고 지금 ORR 저렇게 나온 거잖아요. 17% 12명 중에 2명.
근데 지금 이 젤로다는 이수영 교수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거 되게 약발 안 듣는 약이거든요. 이렇게 워딩이 정확하게 이랬습니다. 암호화해서. 이거 굉장히 약발 안 듣는 약이에요. 그냥 이거 그냥 어,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론서프와 아바스틴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약입니다. 그러면 이 젤로다는 우리나라 표준 치료제인 거고 아바스틴과 론서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표준 치료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FDA 품목허가 또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어떤 임상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젤로드랑 병행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성과 나와도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에 국한된 표준 치료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스타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자, 그러면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환자 선별을 한다. BTN 1A1. 이게 지난번보다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 좀 더 약발 잘 듣는 약과 병용을 한다. 예, 국내에서는 젤로다와 했다라면 이번에는 상업용 임상에서는 아바스틴과 론서프 훨씬 더 약발 잘 듣는 약과 병용해서 간다. 어, 이미 뭐 여기서 상당히 확률이 높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연구자 임상 정도 수준으로만 상업용 임상 결과를 재현하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품목허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현재 디자인으로 놓고 보면 그거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품목허가 전략은 단박에 표준 치료제가 아니라 우린 3차로 가겠다. 2차도 아니고 3차입니다. 불응 환자 통해 가지고 그러면 FDA나 식약처에서도 야, 쓸 약 다 써봤는데 안 들어. 더 이상 치료 옵션이 없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넣으니까 론서프와 그다음에 아바스틴하고 넬마스토바토 넣으니까 뭔가 갑자기 암이 줄어들고 나. 그러면 허가 안 해주겠습니까? 허가 해주겠죠. 예, 어차피 3차인데. 거기다가 BTN 1A1 고발연군한테만 한정해서 가겠다라고 하는데 안 해주겠습니까? 해줄만 하죠. 왜? 환자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급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이 적죠. 이 약 하나가 뭐 1억, 2억 한다고 하더라도 뭐 대상자 자체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품목허가 받은 다음에 적응증 확장으로 가겠다. 이게 사실 제일 스마트한 전략이에요. 한 번에 표준 치료제 가긴 힘들고 1차 받긴 힘든데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뭐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제가 뭐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또 물어봤습니다. 이게 근데 왜 국내에서만 임상을 한정하냐? 이거를 좀 FDA 품목허가를 최종적으로 노리는 거면 미국 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지적이라는 얘기는 제가 지적한 거예요. 사실 이게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지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괜히 돈 들여가지고 국내에서 임상 이상까지 다 맞춰서 데이터 잘 나왔는데 FDA가 야, 대한민국 임상 인정 안 해줘. 식약처 임상 인정 안 해줘 하면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까 봐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자체가 굉장히 FDA 스탠다드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3상은 FDA로 전환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제가 기사 많이 쓴 젠백스도 마찬가지거든요. FDA 기준으로 해왔기 때문에 임상 3상은 FDA로 전환해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 이 회사한테 듣는 들은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두 개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IRB 뭐 심사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환자 모집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임상이 굉장히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진행해서 데이터 한번 보려고 한다. 그리고 효능 데이터가 일단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상업용 임상에서 효능 데이터, 좀 빅파마들이 인정해 줄 만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데이터를 뽑는 것이 우선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겠다. 뒤에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치료제이기 때문에 삼상으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이 ST큐브 측에서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는 뭐냐? 이 목표가 사실 더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이제 PFS 2달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 2달을 연장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오하라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사실 오하라 중요하긴 합니다. 뭐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중요하긴 한데 PFS로 간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이 쏠린 이유가 뭐냐면 카티 이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카티가 처음 나왔을 때 뭐 ORR이 미친 듯이 막 60% 70% 나오니까 뭐 주사 찌르는 대로 전부 다 뭐 CR, PR, CR, PR 나오니까 이게 이제 엄청 좋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재발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재발하는데 그 재발한 암은 기존에 있던 암보다 더 강력하고 그 강력하다는 얘기는 어지간한 약을 쳐도 잘 안 죽고 두 번째로는 확산 속도가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더 빨리 쇠약해지고. 아, 이거 ORR보다는 결국에는 재발을 얼마만큼 안 하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더 OS라 그러죠. 전체 생존 기간을 더 늘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마케 같은데 가서 글로벌 지금 다국적 제약사 빅파마들이 만든 약들 보게 되면 PFS하고 OS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ORR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어,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런 상황인 거고 FDA 가이드라인도 PFS가 아주 중요하게 본다라는 그 가이드라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어로 돼 있지만 한번 찾아서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찾을 수 있으면 제가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달이래요, 2달. 그럼 뭐에 그 2달이냐? 아바스틴하고 론서프 대비해서 2달이라는 겁니다. 아바스틴하고 론서프가 두 개를 넣으면 한 3.5개월 정도 나온대요. 3.5개월. 이 두 개 넣으면. 근데 넬마스토바토를 하나 더 섞는 거잖아요. 그래서 5.5개월 정도 만드는 게 목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 일단 1비상 결과부터 한번 보시죠. 1비상이, 어, 지금 젤로다랑, 그 다음에 이제 넬마스토바토 두 개 섞은 건데, MPFS 12명 기준으로 봤을 때 4.4개월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BTN 오네이원 고발현에다가 젤로다보다는 좀 더 약 효능이 좋은 아바스틴과 론서프를 섞기 때문에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5.5개월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목표치는 아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제가 기사로 이제 표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이거 제가 읽어주는 거 들으시려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지금 데이터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넬마소바토 상업 대장암 임상 데이터 컷 말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보게 되면 이 수치를 훨씬 더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수치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BTN 원A1 환자 선별하고 50% 이상 되는 환자, 두 번째로 아바스틴과 론서프 섞었을 때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 나름의 데이터와 어떤 근거를 갖고 지금 자신 있게 지금 덤비는 거예요. ST큐브가. 그리고 뭐 영장류라든가 세포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좀 잘 나온다라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바스틴하고 론서프하고 넬마스토바토 이 세 가지를 섞었을 때 젤로다 대비해서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4.4개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젤로다 그다음 넬마스토바토 그다음에 이제 올컴 환자 밑에 올컴 환자 모든 대장암 환자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BTN 원A1만 50% 발현되는 환자만 했을 때 이 수치를 넘어갔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약을 바꿨을 경우에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네, 계속 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정현진 대표랑 이렇게 좀 얘기 들었는데 내심 기대는 한 4개월 이상 플러스 하는 걸로 들었고 그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5.5개월은 미니멈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최소 2개월 정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론서프랑 아바스틴 섞었을 때 두 개 병용해서 3.5개월 나오니까 거기 플러스 2달 정도는 해야 이게 좀 그래도 뭔가 좀 비벼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뭐
이 수치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ACR, 아스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다녔지 않습니까? 그 다니면서 제가 봤을 때는 PFS, OS 한 달, 두 달 정도 늘리면 그 연장하게 되면 엄청난 연구 성과로 칭송을 받습니다. 특히 아스코 임상종양학회에서 임상에서 OS 한 달 반 정도 늘리면 박수 받아요. 그리고 전 세계 취재진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 수천 개 그 포스터 발표 또는 뭐 그 세션 발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정말 최고의 성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만약 두 달 늘렸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FDA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삼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기에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 국내에서는 조기에 받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조건부라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네 달 늘렸다. 글쎄요,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는 다 갖고 있다. 정확하게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오가노이드, 뭐 제브라 PC 실험을 통해서 의미 있는 효과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실험들 통해 가지고 갖고 있는 수치는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연구자 임상에서 이미 이걸 넘어서는 수치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현재 지금 디자인된 임상보다도 나쁜 조건에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국내에서 임상 PI 하시는 이수영 교수 같은 경우에 이 넬마스토바토를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이 약에 대한 사용법, 이 약을 투약했을 때 환자의 반응,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연구자 임상을 하면서 대장암 환자에게 이미 투약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면 된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또 BTN1A1이라는 그 단백질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환자 선별을 굉장히 잘해서, 저는 물론 진단 키트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잘해서 최적의 어떤 그 통계 결과를 이끌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젤로다하고 병용해가지고 정말 약발 안 듣는 그 약 가지고도 또 모든 대장암 환자 대상으로도 저 정도 데이터 뽑아내시는 분이라면 이 조건에서는 훨씬 더 좋은 데이터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SD 큐브 상업용 임상 요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리프를 쭉 했는데 계속 중원보원하면서 같은 말을 많이 반복했네요. 그만큼 뭐 좋게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오늘 뭐 SQ는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파미데일리가 유료 기사를 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19,000원 정도 나가는데 이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종목은 관심이 없는데 이걸 다 봐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품을 20개짜리, 50개짜리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은 뭐 6개월, 1년을 부여하면서 보고 싶은 뉴스만 한 20개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저가 상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의 구애 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뉴스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과금되는 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키움증권 계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파미데일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청을 하시면 회원비를 내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미데일리의 빠른 유료 뉴스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좀 짧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